지난 컵홀더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같이 덥고 습한 여름철이나 추운 겨울철, 자동차는 안식처나 다름없는데요. 바로 차 안을 순식간에 쾌적하게 만드는 공조장치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해진지는 사실 4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히터는 그렇다 쳐도 에어컨은 한동안 차값과 별개로 돈을 더 내야 살 수 있는 호화 옵션이었죠. 오늘은 자동차의 실내 온도를 조절한다는 개념이 언제 또 어떻게 생겨났고 오늘날 모든 차의 기본으로 깔리게 됐는지 공조장치의 역사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아시다시피 자동차 초창기,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의 차들은 아예 지붕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마차의 연장선이었으니까요. 추우면 옷을 두껍게 입고 담요를 덮고 발밑에 뜨거운 벽돌이나 물통을 넣어 데우는 시기였습니다. 더우면 그냥 바람을 맞는 수밖에 없었고요. 1920년대에 들어서야 실내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밀폐형 차체가 보급되면서 비로소 차 안의 온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난방장치, 즉 히터였습니다. 히터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자동차에는 이미 엄청난 열원이 존재하죠. 바퀴를 굴리기 위해 뜨겁게 달궈진 엔진, 이 열을 실내로 끌어오기만 하면 됐습니다. 1920, 30년대에 걸쳐 엔진의 냉각수나 배기열을 이용한 초기 히터들이 등장했습니다. 처음엔 애프터마켓 부착형 장치로 출발했지만 점차 자동차 회사들이 차체 설계 단계에서부터 히터와 송풍 시스템을 함께 고민하면서 제조 단계에서 부착되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버려지는 폐열을 활용해 밀폐된 차체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는다는 것. 지금 보면 별거 아니지만 당시로선 겨울철 움츠러드는 자동차 이용률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의 등장이었죠. 오늘날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히터 기능은 사실상 이때 완성됐어요. 아무튼 겨울은 엔진의 열을 활용하면 됐지만 여름은 전혀 다른 문제죠. 고작 창문을 활짝 열고 달리거나 A필러 쪽창의 각도를 틀어 직바람이 들어오게 하는 등 외부 공기를 강제로 끌어들이는 장치에 머물렀어요. 이것도 미국 남부처럼 한낮 기온이 40도에 가까이 올라가는 더운 지역에서는 무용지물이었죠. 추위뿐만 아니라 더위 역시 자동차 이용률을 넘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드디어 냉방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공조장치의 핵심, 에어컨은 히터보다 훨씬 늦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터무니없이 비쌌어요. 여름마다 전 세계 숭배를 받는 윌리스 캐리어가 1902년 기계식 냉방의 원리를 세상에 내놓은 뒤 30년이 훌쩍 지난 1939년 미국의 고급차 브랜드 패커드가 처음으로 차량용 에어컨을 옵션으로 선보였습니다. 가격은 당시 기준 275달러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주문이 들어오면 비숍 앤 밥콕이라는 외부 업체가 별도로 설치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트렁크의 대부분을 에어컨 장치가 차지했고 온도 조절 장치도 없었습니다. 특히 끄고 싶으면 엔진룸을 열고 압축기 벨트를 직접 손으로 빼야 됐죠. 가격이나 편의성 면에서 큰 메리트가 없었기 때문에 1939년부터 1942년까지 약 1,500대가량만 판매됐다고 하네요. 이후 애프터마켓 업체 위주로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에 등장합니다. 그 사이 기술이 발전되면서 구성품의 크기가 좀 더 작아졌고 프리지킹 같은 설치용 제품이 등장하면서 1953년 무렵엔 약 3만 대의 차량에 애프터마켓 에어컨이 달렸습니다. 이 무렵 크라이슬러가 에어템프라는 이름으로 에어컨 옵션을 다시금 선보입니다. 애프터마켓이 아닌 공장에서 장착돼 출고됐어요. 대시보드의 스위치 하나로 저속, 중속, 고속을 조절할 수 있었고 습기와 먼지까지 걸러졌죠. 뒤이어 1954년에는 내쉬가 히터와 에어컨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올웨더 아이를, 같은 해 폰티악은 트렁크가 아닌 엔진룸 앞쪽에 냉방장치를 모두 설계하면서 트렁크를 차지하는 짐이 아니라 엔진룸 안의 부품으로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64년 캐딜락이 실내 온도를 원하는 온도로 유지해주는 컴포트 컨트롤을 선보이면서 보다 현대적인 차량용 에어컨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윽고 1980년대에 들어서서 압축기의 효율과 냉매 시스템이 소형화되면서 에어컨 가격이 함께 낮아졌고 신차 구매 시 에어컨을 장착하는 비율이 70%까지 올라갔습니다. 불과 30년 만에 에어컨은 부자들의 사치품에서 신차의 기본값이 됐죠.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땠을까요? 차도 흔치 않은 시절인데 에어컨이 기본 장착일 리가요. 당연히 고가의 옵션이었습니다.
1978년 서울의 한 택시에 에어컨이 달린 게 화제가 될 정도였죠. 당시 국내 생산 애프터마켓 에어컨 가격은 59만원, 현대폰이나 기아 브리사 같은 승용차의 신차 가격이 200만원대였으니 차값의 4분의 1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이었습니다.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이 이뤄진 뒤에도 에어컨은 손에 넣기 쉽지 않은 부의 상징, 말 그대로 사치품이었습니다. 이건 가정용 에어컨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다행히 90년대를 거치며 소득 수준이 더욱 빠르게 올라갔고 부품의 국산화가 함께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도 에어컨이 서서히 기본 사양 쪽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랜저 같은 고급 세단은 당연히 기본으로 장착하고 나왔고 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중형차까지 내려왔죠. 단 여전히 염가형 트림, 소형차나 상용차 등은 선택 사양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담이지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어른들이 종종 요즘 차 에어컨은 옛날 차만 못하다, 대우차 에어컨이 최고였다 이런 말 하시는 거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특히 르망이나 캐피탈, 엘란트라 같은 8, 90년대 차를 타보신 분들 중엔 송풍구에서 하얀 서리 같은 냉기가 눈에 보인다, 손끝이 시릴 정도였다는 증언이 지금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도시전설처럼 올라오곤 합니다. 저도 이거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단순히 추억 보정, 미화된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에어컨에 쓰이는 냉매 자체가 중간에 바뀌었어요. 1990년대 이전까지는 전 세계 자동차 에어컨은 R10이라는 냉매, 우리에게는 프레온 가스로 익히 알려진 물질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R12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게 밝혀지면서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퇴출이 결정됩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게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대체 냉매 R134A였죠. 국내에서도 1996년을 전후해 R12가 신냉매인 R134A로 전면 교체됩니다. 문제는 이 R134A가 오존층 보호엔 도움이 됐지만 냉방 성능 자체가 구냉매 R12보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온 차들은 그 손실을 메우려고 증발기, 그러니까 실내를 차갑게 만드는 부품의 크기를 계속 키워왔습니다. 즉 옛날 차가 더 시원했다라는 체감은 추억 보정이 아니라 당시의 냉매 자체가 지금보다 더 강력한 물질이었기 때문에 생긴 실제 성능 차이였던 것이죠. 그럼 왜 하필 대우차가 그 시절의 대표 주제로 남았을까요? 일단 르망, 에스페로가 팔리던 시절이 정확히 R11을 쓰던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우차에 에어컨을 납품하던 회사가 바로 만도기계, 지금의 위니아였습니다. 가정용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전문적으로 만들던 곳에서 납품했으니 냉방 성능 하나는 확실히 챙겼다는 얘기가 나올 만했던 거죠. 참고로 신냉매인 R134A 역시 오존층은 안전하지만 온실 효과를 가속화시킨다는 게 문제가 되면서 2010년대 이후 유럽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R1234YF라는 3세대 냉매로 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냉매는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고 그때마다 우리의 차 안의 온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딴 길로 생김에 좀 더 가볼까요? 언덕 올라갈 때 에어컨을 꺼야 된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분들은 익숙하실 겁니다. 운전하다가 에어컨을 켜는 순간 이상하게 힘이 딸리는 느낌 받아보셨을 텐데요. 이것도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힘이 빠지거든요. 이유는 간단한데요. 에어컨의 냉매를 압축하는 컴프레셔가 자체 모터가 아니라 엔진의 힘을 빌려와 벨트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엔진 입장에서는 바퀴를 굴리는 데 써야 될 힘의 일부를 강제로 에어컨 쪽에 빼앗기는 셈이죠. 모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에어컨이 최대로 일할 때 가져가는 동력이 대략 3에서 9마력. 고성능 차에서는 미미한 수치지만 배기량이 작은 경차나 저출력 차에서는 이 손실이 체감될 만큼 큽니다. 특히 오르막이나 고속도로 합류 구간에서 에어컨을 켠 채 가속 페달을 밟으면 뭔가 맥이 풀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당연히 소음과 진동이 커지고 연료 소비량도 마찬가지로 늘어나서 일반적으로 에어컨을 사용할 때 연비가 5에서 많게는 15%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최근 차량들에는 냉매 토출량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가변식 압축기가 들어가서 필요한 만큼만 힘을 빌려 쓰도록 손실을 줄이고 있다고 하네요. 한편 요즘 많이 보급된 전기차에서는 이 손실 구조가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엔진이 없는 전기차는 오로지 전기로 에어컨과 히터를 모두 작동시켜야 합니다. 여름에 에어컨, 겨울에 온풍기, 둘 다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녀석들이죠.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면 가뜩이나 아까운 주행 가는 거리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거죠. 특히 여기서는 히터가 문제입니다. 내연기관에서는 어차피 남아도는 엔진열을 난방에 그냥 갖다 쓰면 되니까 오히려 연비나 출력에 거의 영향이 없는데 전기차는 여러 일할 게 없으니까
배터리 전기로 전열기를 돌려야 됩니다. 따라서 근래의 전기차는 가전제품인 냉난방기의 히트펌프 기술을 그대로 접목시켰습니다. 최소한의 전력으로 냉난방 장치를 작동시키고 주행 중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는 등 전기차에 최적화된 설계로 효율을 높이고 있죠. 오늘날에는 에어컨 없는 집은 많아도 에어컨 없는 차는 없죠. 도로 위에 대부분의 차들에 에어컨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 냉방을 넘어 온도를 자동으로 유지하는 프로토 에어컨, 더 나아가 좌석별로 온도를 다르게 설정하는 듀얼존, 트리플존 공조 시스템까지 보편화됐죠. 히터와 에어컨 같은 자동차용 공조 장치는 자동차의 실내가 사람이 머무는 생활 공간으로 인식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술입니다. 내연기관의 폐열을 난방장치로 이용한다는 발상부터 트렁크에 실외기를 싣고 다니던 에어컨의 초창기, 몇 달치 월급을 쏟아부어야 겨우 달 수 있었던 시절까지 지금은 가장 저렴한 경차에서도 버튼 하나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 기능에 엄청난 발전사가 누적되어 왔다는 게 참 흥미롭네요. 지금도 움직이는 생활 공간으로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머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 중인데 앞으로 어떤 기능들이 새롭게 등장해서 또 어떤 식으로 당연하게 자리를 잡을지 궁금해집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지나고 있습니다. 비 오는 양상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넓은 범위에 찔끔찔끔 오더니 지금은 부분으로 와장창 쏟아지네요. 마치 샤워기 틀어놓은 것처럼 장대비가 내려서 세차비 아끼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7월 휴가철이랑 장마철이 겹쳤는데 모두 안전운전하시고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모실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